자, 기능성 화장품 보고서를 제출하는 대상은 어떤 게 있는지에 대해서 이제 여기서부터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심사가 아니라 보고서 제출 대상이라고 하는 거는 식약처장이 친절하게 어떠한 내용들을 미리 고시를 다 해놨기 때문에 우리가 서류가 일부 생략되는 것들, 이런 것들이 많죠. 예, 생략되는 것들은 우리가 보고서로 제출을 하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 보시면 효능 효과가 나타나게 하는 성분의 종류, 함량, 자, 효능 효과, 그리고 용법 용량, 기준 및 시험 방법, 이런 것들이 제출돼 있어야지만, 고시돼 있어야지만 각각의 서류가 생략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미 심사를 받은 기능성 화장품 같은 경우에는요, 이러한 기능성 화장품이 심사받는 거는 사실 제조 공장이 허가를 받으면 다양한 책임 판매업자들이 기능성 화장품을 쉽게 만들어 갈 수가 있는데요. 대부분 책판업자가 받아가지고 있는 경우가 좀 많습니다. 어떻든 제조사도 기능성 화장품 허가를 받을 수가 있고요. 책임 판매업자도 받을 수가 있고요. 연구기관 이런 데서도 기능성 화장품 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보시면 우리가 어떻든 화장품을 OEM으로 보통 생산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죠, 그죠? 그래서 미리 책판업자나 제조업자가 이러한 기능성 화장품 허가를 미리 받아놨다. 그러면은 나는 내 브랜드로 그 회사 받았는 그 제품을 그대로 똑같이 만들어가지고 생산하려고 하는 경우가 있겠죠. 자, 그런 경우에 대해서 지금 여기에다가 적어놨는데요. 효능 효과를 나타내는 원료의 종류도 똑같아야 되고요. 규격 및 함량도 똑같아야지만 됩니다. 액체 상태인 경우에는 농도를 말한다 라고 되어 있고요. 자, 효능 효과를 나타내는 것도 미백으로 허가받았으면 미백으로 뭐 이런 식으로 똑같이 나타내야지만 가능하겠죠. 자, 자외선 차단제 같은 경우에는 자, 마이너스 20까지는 똑같은 효과라고 보고 있습니다. 매우 중요해요. 자, 기준 및 시험 방법도 똑같이 시험을 실시해야지만 되고요. 내가 나야시나마이드 2% 넣어서 만들었으면 나야시나마이드 2% 넣어서 만든 들었다는 걸 증빙하기 위한 기준 및 시험 방법이 똑같아야 된다는 소리입니다. 용법 용량도 똑같아야 되고요. 그 다음에 제형의 경우에는 우리가 자외선 차단제 같은 경우는 무조건 제형이 다 똑같아야지만 되고요. 자외선 차단제를 제외한 나머지 기능성 화장품 같은 경우는 제형이 좀 달라도 똑같다고 보고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우리가 자외선 차단제 같은 경우는 사실 크림제를 만들거나 또는 워터 형태로 만들었다라고 두 개를 가정을 해봅시다. 근데 발리는 두께에 따라서 자외선을 차단하는 효과가 달라지겠죠. 그래서 우리가 자외선 차단제는 그 허가받았는 제형을 그대로 만들어야지만 우리가 동일시하게 똑같이 이미 제조사에서 허가받았으면 그 허가받았는 거를 그대로 쓸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그 외에 뭐 미백이나 주름 개선 이런 것들은 그 성분 자체가 뭐 2% 함유가 되어 있던 5%가 함유가 되어 있던 우리가 얼굴에 바르는 양은 똑같죠, 그죠? 위에 도포 두께로 나타내지 않고 우리가 발라는 양으로 하기 때문에 내가 로션제로 만약에 허가를 받았지만 좀 더 점도제를 더 넣어서 크림제로 만들어 가지고 했다고 해서 이게 다시 기능성 허가를 받아야 되는 것은 아니다라는 뜻이에요. 액제 로션제 크림제 같은 경우에 나이아신아마이드 2%가 함유되어 있으면 똑같은 효과를 나타내기 때문에 같은 제형으로 본다라는 이런 뜻에 해당이 됩니다. 자, 그래서 어떻든 결론은 이미 심사를 받은 제조사든 책판업자든 연구기관이든 이미 심사를 받았는 그 제품을 똑같이 내가 OEM 방식으로 만들 때 위에 고시되어 있는 내용이 똑같으면 그냥 다시 심사 안 받고 보고만 해도 된다 이 뜻이에요. 근데 거기서 지금 중요한 게 제형 부분에서 나왔었죠, 그죠? 자외선 차단제는 제형이 무조건 똑같아야 되고, 다른 거는 제형이 조금 달라도 같은 제품으로 보고서로 그냥 쉽게 기능성 허가를 내줄게 이런 뜻이고요. 자, 3번에서 지금 얘기하는 건 뭐냐면 어떻든 우리가 이렇게 심사를 받으려고 하면 굉장히 힘들고 돈도 많이 들고 되게 어렵습니다. 받기에는 우리가 눈으로 읽어도 이 서류가 도대체 뭔지 되게 막 많이 헷갈리죠, 그죠? 근데 이제 3번에서 좀 쉽게 해놨는 게 식약처장이 고시한 대로 그대로 실시하는 경우에 이러한 경우에는 보고로 하겠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식약처장이 고시했는 대로 그대로 뭐 효능 효과를 사용하고 그 다음에 뭐 기준 및 시험 방법 그대로 쓰고 용법 용량 제형 이런 것들이 다 똑같다면 보고로
간단하게 처리를 해주겠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요 내용에서 보면은요, 우리가 이 갈로된 부분이 추가돼 가지고 기능성 화장품 허가를 좀 더 받기 쉽도록 우리가 2020년도 상반기인가요? 2021년도 하반기인가요? 그때 추가가 됐죠. 우리가 사실 자외선 차단제 같은 경우에는 항상 심사를 받아야 되는 상황인데요. 차단이 되냐 안 되냐 그 두께에 따라서 많이 달라지기 때문에, 근데 이미 심사를 받은 자외선 차단제에다가 만약에 식약처장이 고시했는 나야신아마이드 2%를 넣어가지고 내가 만약에 만들었다. 근데 자외선 차단제는 사실 이미 심사를 받았어요. 그죠? 나야신아마이드만 넣었어요. 근데 나야신아마이드 아까 보신 것처럼 이미 제형에 관련되어 있는 것도 모든 자료가 고시되어 있습니다. 사용해야 되는 함량, 그리고 효능 효과, 기준 및 시험 방법, 용품 용량 다 고시가 되어 있어요. 이렇게 고시되어 있는 것들을 식약처장이 시킨 대로 그대로 혼합했는 경우에도 이거는 심사가 아닌 보고서로만 간단하게 허가를 내주겠다, 이런 뜻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밑에 예시에 보시면 이미 심사받은 자외선 차단제는 항상 보고가 아니라 심사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심사를 받은 자외선 차단제에다가 나야신아마이드를 넣거나 또는 아데노신도 우리가 그렇게 고시가 다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넣는 제품들은 다 심사가 아니라 보고로 처리하겠다, 이런 뜻에 해당이 됩니다. 자, 자료 제출이 생략되는 기능성 화장품의 종류에 대해서 한번 볼까요? 자, 심사가 아니라 이제는 그 자료 제출이 생략되는, 그러니까 우리가 심사 받으려면 자료를 많이 내잖아요. 그죠? 지금 여기 보면 한 번 더 지금 네모칸에다가 제가 정리를 해놨는데요. 안정성, 유효성 또는 기능을 입증하는 자료는 기원 및 개발 경위에 관한 자료, 안정성에 관한 자료, 유효성 또는 기능에 관한 자료, 그리고 자외선 차단 지수에 관련된 자료, 이렇게 우리가 4가지가 있었죠. 그래서 바로 튀어나와야 됩니다. 그 다음에 기준 및 시험 방법에 관한 자료, 이런 것들을 다 여러분들이 외우셔야 돼요. 대부분 기안유자기라고 해가지고 첫 글자만 외우시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그런 형태로 외우셔도 될 것 같고요. 중간에 주관식으로 자료가 뭐가 빠졌냐고 갈로로 나올 수도 있겠죠. 안전성에 관한 자료, 이렇게 빠져서 나올 수도 있습니다. 안정이 아니라 안전이죠. 그죠? 피부가 뒤집어지지 않도록 안전해야지만 됩니다. 어떻든 이러한 자료에 해당되는데요. 지금 밑에 나오는 기능성 화장품 심사에 관한 규정에서 나오는 내용에 대해서 보도록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이 분홍색 네모칸에 있는 것들은요, 시험 문제에 잘 나오는 부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굉장히 꼼꼼하게 보셔야 되는 부분에 해당이 됩니다. 지금 자, 첫 번째 한번 보시면은요. 자, 기능성 화장품을 내가 해외에서 만들어가지고 수입했는 경우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수입했는 경우에 A국에서 그러면 기능성 화장품 허가를 받았다는 소리겠죠? 자, 이 경우에는 안전성에 관한 자료를 면제해 줄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안전성이 우려되는 경우, 피부 이상 반응이나 이런 것들이 일어날 것 같은데 라는 이런 생각이 우려되는 경우에는 안전성 자료를 제출하라고 식약처장이 다시 명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어떻든 안전성에 관한 자료를 우리가 면제할 수 있다라는 거 꼭 기억을 하시고요. 지금 이 분홍색 칸에 있는 것들은 갈로로 이렇게 시험 문제에 출제될 수도 있겠죠. 자, 2번에 보시면 유효성 또는 기능에 관한 자료 중에서 이거는 시험 문제에 굉장히 출제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인체 적용 시험 자료를 제출하는 경우에 효력 시험 자료를 면제시킬 수 있다라고 되어 있죠. 그렇지만은 효력 시험 자료를 내가 안 냈기 때문에요. 효능 효과는 기재할 수가 없다는 아주 웃기는 짬뽕 같은 법을 만들어 놨어요. 그죠? 기능성 화장품에 뭐 효능 효과 표시 뭐 하면은 뭐 정신 나간 사람도 아니고 돈 많이 들여가지고 인체 적용 시험 자료를 제출할 만큼 돈을 많이 썼는데 무슨 효과가 있는지를 제출 안 한다는 것은 아주 웃기는 거죠. 그래서 효력 시험 자료까지 대부분 제출하기도 하는데요. 어떻든 사람 약 올리는 것도 아니고 효력 시험 자료를 제출을 면제해 줄 수 있고, 그렇지만 효능 효과는 표시할 수 없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갈로와 효능 효과라는 부분이 인체 적용 시험 자료 대신에 효력 시험 자료를 면제시키고 효능 효과는 표시할 수 없다, 이렇게 갈로로 시험 문제 나올 수 있으니까 꼭 표시하는 부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세 번째 보시면 자료 제출이 생략되는 기능성 화장품의 종류에서 성분 함량을 고시한 경우에는
보시면은 기원 및 개발 경위에 관한 자료, 그러니까 기안유가 생략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죠. 예, 면제를 해줍니다. 뭐가 고시됐을 때 성분하고 함량, 즉 나야신아마이드라는 게 고시가 되고, 그 다음에 함량은 2에서 5%까지 쓰면은 생략해줄게 라고 되어 있죠. 이렇게 함량이 고시되어 있으면 이렇게 기안유라는 자료를 기본적으로 생략을 해주겠다라는 뜻입니다. 자, 4번에 보시면은요. 이미 심사를 받은 기능성 화장품, 이미 심사 받았다 하는 거는 책판업자나 제조업자가 같은 그러한 기능성 화장품에 해당이 되겠죠. 제가 기능성 화장품은 제조업자가 낼 수도 있고 책판업자가 낼 수도 있다라고 제가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자료 제출을 생략을 하려면은 이러한 사람들한테 내가 OEM으로 생산을 했을 때에 첫 번째 보시면 효능 효과를 나타내는 성분을 제외하고 대조군과의 비교 실험에서 효능을 입증하는 경우에 가능하다라고 되어 있고요. 2번에 보시면 착색제, 착향제, 현탁화제, 유화제, 용해 보조제, 안정제, 등장제, pH 조절제, 점도 조절제, 이런 것들이 다 안정성에 관련되어 있는 원료에 해당이 되는데요. 자, 이러한 원료가 다른 품목의 경우에도 서류 제출을 생략을 해주겠다라고 되어 있고요. 다만, 즉 2번이 굉장히 중요하겠죠. 자, 여기서 요까지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하셔야 되고요. 자, 피부 장벽이나 튼살에 관련되어 있는 기능성 화장품의 경우에는 착향제가 뭐예요? 향료죠, 향료. 자, 보존제, 이렇게 두 가지만 다른 경우에만 심사가 아닌 보고로 하고 자료도 생략을 해줄게, 이런 뜻에 해당이 됩니다. 꼭 기억을 하셔야 돼요. 이거 시험 문제 한 번도 안 나왔는데 출제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자외선 차단 지수 10 이하인 경우에는요, 자외선 차단에 관련되어 있는 자료를 제출 안 해도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객관식의 오지선다에서 하나로 나올 수가 있겠죠. 자, 6번. 자외선 차단 또는 산란시켜 자외선으로부터 피부를 보호하는 기능을 가진 제품의 경우, 이미 심사를 받은 기능성 화장품의 경우에 자, 그 효능 효과를 나타내게 하는 원료의 종류, 규격, 분량, 용법, 용량, 제형이 동일한 경우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형이 지금 여기 나왔죠, 그죠? 자, 이러한 경우에는 우리가 이 자료 제출을 면제를 해줄게라고 되어 있어요. 즉, 어떤 자료를 면제를 해준다고 했느냐면, 우리가 안정성 및 유효성 또는 기능을 입증하는 자료를 생략해줄게라고 지금 되어 있죠. 그렇지만 다만 내수성 제품은 이미 심사를 받은 기능성 화장품과 착향제, 보존제를 제외한 모든 원료의 종류, 규격, 분량, 용법, 용량, 제형이 동일한 경우에만 자료 제출을 제4조의 1호의 자료를 면제해 줄게. 즉 어떤 걸 제출해야 된다고요? 제가 친절하게 적어놨죠. 기준 및 시험 방법에 관한 자료만 제출하고 나머지는 생략할게,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에서도 보면 착향제, 보존제 이렇게만 달라도 괜찮고 나머지는 무조건 다 똑같이 만들어야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기억을 하시고 어떤 자료가 생략되고 어떤 자료를 내야 되는지를 꼭 기억을 하셔야 되겠죠. 여기는 시간을 조금 더 배분하셔가지고 여러분들이 숙독을 하셔야 되는 부분이고요. 요거는 제가 생방송을 통해서도 한 번 더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7번에 보시면은요. 자, 자료 제출이 생략되는 기능성 화장품의 종류에서 보시면은 자, 제4호의 2 뒤에 친절하게 적혀 있죠. 자, 이제형 산화 연모제에 해당하나 제1제를 두 가지로 분리하여 제1제 두 가지를 각각 2제와 섞어서 순차적으로 사용 또는 제1제를 먼저 혼합한 후에 제2제를 섞는 이런 형태로 사용하는 제품의 경우 용법 용량을 신청하는 품목은 제4조 제1호의 자료 제출을 면제한다. 즉 이 말은 기준 및 시험 방법에 관한 자료는 제출하고
나머지 기한류에 해당되는 자료는 생략해 줄게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별표 4에서도 생략되는 서류가 제2제형 산하 연모제 이 경우에 생략되는 서류가 기한유고 우리가 기준 및 시험 방법에 관한 자료는 제출해야지만 된다라는 거 꼭 기억을 하시도록 하세요. 사실 우리가 이 생략되는 서류, 생략 안 되는 서류 이 부분에서는요. 처음 들으면 되게 많이 헷갈려요. 근데 이걸 한 2번 정도 들으면 헷갈리진 않는데 대부분 제가 생방에서 설명을 해주면 다들 이해를 하시더라고요. 처음에는 조금 외우기 어렵지만 그래서 요거를 끝까지 다 듣고 나서 한 번 더 듣게 되면 좀 쉽게 와닿습니다. 자, 외우라고 하는 부분을 명확하게 체크해 놓고 외우셔야 되고요. 자, 지금 여기에서부터는 자료 제출에 생략되는 기능성 화장품의 종류는 어떤 게 있는지 이제 나열이 나오고요. 시험 문제 이제 본격적으로 나오기 시작을 하죠. 지금 첫 번째 보시면 자외선 차단제에 관련되어 있는 성분이 나열되어 있고 그리고 사용할 수 있는 최대 함량으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형태로 만드느냐에 따라서 그리고 또 몇 가지의 성분을 혼합해서 쓰느냐에 따라서 사용하는 양은 각각 다른데요. 각각의 원료가 최대한 쓸 수 있는 양을 그냥 표시해 놓은 거예요. 이거 이상은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자외선 차단제 같은 경우에는요. 나열되어 있는 성분만 사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요. 그러한 성분들은 우리가 사용 한도가 있는 성분에서 나와 있는 자외선 차단 성분들은 훨씬 더 많습니다.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것보다. 그래서 거기에 나와 있는 다른 성분들 말고 지금 현재 여기에 지금 나열되어 있는 이러한 성분들을 가지고 요 최대 함량 안쪽으로 사용을 하게 되면 자료 제출이 생략되는 게 있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자, 그 다음에 보시면은 여기 미백에 관련되어 있는 제품에 대해서 나오죠. 근데 미백에 관련되어 있는 거는 이 처장님이 아주 친절하게 제형도 고시해 놓고 효능 효과도 고시해 놓고 용법 용량도 이렇게 친절하게 고시를 딱 해놨어요. 예, 보면은 다양하게 로션제, 액제, 크림제, 침정 마스크 다 해놨죠. 그래서 다양하게 보면 당나무 추출물, 알부틴, 에칠, 아스코빌 에텔, 유용성 감초 추출물, 아스코빌 글루코사이드 등등등 이렇게 9가지의 미백 성분을 나열해 놨습니다. 요 나열해 놨는 성분을 사용할 수 있는 양을 딱 고시해 놨죠. 최대가 아니고 그냥 함량으로 고시했습니다. 그래서 당나무 추출물은 2%를 써야지만 자료 제출이 생략이 되는 거고요. 어떤 자료인지는 요거는 조금 이따가 우리가 나중에 외우도록 해요. 자, 알부틴 같은 경우는 2에서 5%를 사용했을 때 뭐 2를 넣어도 되고 5를 넣어도 되고 상관없습니다. 자, 요렇게 사용할 수 있는 양을 고시해 놨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나야신 아마이드를 굉장히 많이 쓰고 있죠. 시중에 있는 미백제들 보면 나야신 아마이드를 고시했는 대로 많이 했습니다. 왜냐면 요 고시한 대로 식약 처장이 시킨 대로 딱 고시했는 원료 요 9가지 중에서 하나를 쓰고 고시했는 함량만큼만 딱 쓰게 되면은 자료 제출이 생략되는데 정신 나간 사람도 아니고 이 없는 원료를 기어이 하겠다고 심사까지 받고 또는 여기 고시되어 있는 성분 양만큼만 써라 하는데도 효과 좋을까봐 10% 자기 마음대로 6% 이렇게 써서 심사까지 넘어가는 이런 바보들은 없겠죠. 그죠? 그래서 식약처장이 시킨 대로만 하면은 자료 제출을 생략해 줄게 라고 해놨습니다. 시험 문제 출제될 때 보면 우리가 어떤 자료가 생략되는지 그리고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원료들의 고시되어 있는 함량은 몇 %인지 자료 제출을 생략해 주는 고시 함량이에요. 실제로 우리가 사용 한도가 아닙니다. 사용한다고는 상관이 없어요. 이거 이상으로 사용해도 상관없습니다. 넣고 그냥 돈 많으면 심사 받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만큼만 넣으면은 피부 자극도가 안전하다라고 보기 때문에 식약처장님이 요만큼만 쓰면 내가 자료 제출 생략하고 쉽게 내줄게 이렇게 고시했는 겁니다. 이렇게 고시되어 있는 성분들 같은 경우는 각각 따로따로 시험 문제의 그 원료의 특징에 따라서도 시험 문제 잘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유용성이냐 수용성이냐 또는 제형이 가루냐 액상이냐 뭐 이런 것까지도 알아두면 좋겠죠. 그래서 여기서는 여러분들이 이 미백제 성분에 대해서도 다 기억을 하셔야 되고 이 함량까지도 무조건 다 외우셔야만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요 밑에 보면 주름 개선에 관련되어 있는 성분들도 지금 나와 있고 함량 고시도 있고요. 친절하게 제형, 효능, 효과, 용법, 용량까지도 지금 표시를 다 해놨고요. 자, 그 외에도 모발에 관련된 것들도 이렇게 쭉쭉 나열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요렇게 고시되는 원료만 쓰고 내가 시키는 함량만큼만 쓰면 자료 제출을 생략해 줄게. 뭐 다 해줄 수도 있고 일부만 해줄 수도 있고 이런 뜻에서 어떻든 자료 제출이 몇 개가 생략됐으니 간에 일부 생략해 줄 수 있어. 이런 식으로 딱 고시를 해 놓은 거예요. 그러면 자외선 차단제를 보시면은요, 우리가 제형에 따라서 차단되는 정도가 다릅니다. 그래서 여기 식약처장이 시킨 함량을 여기에 고시되어 있는 성분만 쓰고 여기에 고시되어 있는 함량 이내에 내가 사용을 했다면은 자외선 차단 지수에 관련되어 있는 것들은 별도로 우리가 실험을 해서 제출을 해야지만 되고요. 그 외에는 우리가 기한류에 해당되는 자료는 생략이 되고요. 자외선 관련된 자료는 제출을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이 자외선에 관련되어 있는 성분들은 우리가 기준 및 시험 방법을 찾아보시면은요, 제형 고시가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 성분을 넣어가지고 뭐 로션젤을 만들던 크림젤을 만들던 어떻든 제형 고시가 안 돼 있기 때문에 기준 및 시험 방법의 자료는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제가 티타늄 디옥사이드, 징크 옥사이드는 뭐 계속 백색제라고, 무기자차라고, 물리적인 작용을 한다고 제가 앞에서도 설명을 많이 했었는데요. 이런 부분은 한 번 더 정리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주의 깊게 한 번 더 읽어봐 주시고요. 자, 미백제에서는 제가 아까 설명을 했었죠, 그죠? 그래서 여기에 단골로 굉장히 시험 문제 잘 출제되기 때문에 요거는 시험 기간이 어느 정도 남아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순차적으로 하루에 한두 개씩 계속 외워두시는 게 좋으실 것 같습니다. 나야신아마이드하고 알부틴이 사실 우리가 시중에 미백제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 두 개가 지금 함량이 지금 똑같죠, 그죠? 2에서 5%로 되어 있고요. 당나무 추출물하고 그 다음에 아스코빌 테트라 이소팔미테이트는 2% 이런 식으로 아스코빌 글루코사이드도 똑같이 2%로 되어 있죠. 제가 이 아스코빌이 들어가면 뭐라 그랬습니까? 비타민 C의 유도체라고 제가 얘기했었죠. 유도체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유도체라는 것까지도 같이 외우고 계셔야 되고요. 여기서 지금 주의하셔야 되는 게 아스코빅 애시드, 아스코빅 애시드가 뭔가요? 비타민 C죠. 비타민 C는 기능성 원료가 아닙니다. 요거를 주의 깊게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하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자, 팁 부분의 중요한 부분, 시험 문제에 종종 출제되는 부분을 제가 따로 정리를 한번 해봤는데요. 자, 유용성 감초 추출물, 앞에 유용성이라 붙었으니까 당연히 성격 자체가 수용성이 아니고 지용성이겠죠. 그 다음에 알파 비사보롤이라는 것도 색깔이 없는 투명한 오일 형태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여기에 보시면 우리가 비타민C 유도체 중에서 팔미테이트 붙는 거 있죠, 그죠? 팔미트산을 반응시킨 거죠. 이거는 지방산에 해당되기 때문에 당연히 지용성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미백제에 나온 거는 유용성 감초 추출물, 알파 비사보롤, 그리고 아스코빌 테트라 이소팔미테이트는 지용성이고 나머지는 수용성이다. 이렇게 외우고 계시면 좋겠죠. 자, 2번에 보시면 자, 월귤나무에서 추출한 백색, 알부틴은 보시면 거의가 흰색이에요, 흰색. 근데 아주 뭐 미약하게 아이보리 형태로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미황색이라는 말을 이렇게 넣어놓은 거지, 실제로는 거의 백색에 가깝죠. 자, 수용성 원료고요. 자, 히드로키논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의약품에 해당되기 때문에 사용할 수 없는, 화장품에는 사용할 수 없는 성분에 해당이 됩니다. 어떻든 이러한 히드로키논은 우리가 표백작용을 가지고 있는 의약품의 성분에 해당이 돼요. 히드로키논에서 우리가 반응시켜서 알부틴이라는 걸 얻어서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데요. 이 알부틴은 다시 히드로키논으로 환원되는 경우가 좀 있고요. 안정성이 많이 떨어져가지고 사실 그 알부틴보다는 나야신아마이드를 좀 더 많이 쓰는 그런 추세라고 합니다. 요즘은 보면 안정성이 뛰어난 알부틴을 생산해내는 대단한 업체들도 많이들 요즘 나타나고 있죠. 자, 어떻든 알부틴에 대한 설명을 2번에서 지금 하고 있는데요. 티로시나제를 억제하여 멜라닌의 형성을 억제하는 미백 기능성 성분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티로시나제가 산화제로 작용을 하고 있죠. 자, 히드로키논으로 변형되는 안정성에 논란이 많은 성분입니다. 자, 기준 및 시험 방법 고시에서
우리가 히드로퀴논 1ppm 이하가 검출되는 것까지는 허용을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히드로퀴논에서 환원돼서 왔는 게 알부틴이기 때문에요. 우리가 내가 의도해서 넣지는 않았지만 히드로퀴논이 1ppm이라고 하면 우리가 1%는 1000ppm에 해당이 되죠. 1000ppm에 해당되기 때문에 뭐 1ppm이면 0.031 퍼센트 정도 되겠네요. 이 정도 검출이 나오는 거는 그냥 합격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 이상은 나와서는 안 되고요. 이상이라고 표현하면 안 되네요. 초과를 하면 안 되고요. 어떻든 우리가 이 히드로퀴논 같은 경우는 단독으로 내가 화장품에는 사용할 수 없는 의약품 성분에 해당이 됩니다. 어떻든 이러한 설명서가 나오고 요 알부틴에 대한 설명에 대한 것들이 시험 문제 한번 출제된 적도 있습니다. 자, 당나무 추출물은 당나무 및 동석 식물 줄기 또는 뿌리를 에탄올 및 에틸 아세테이트로 추출하여 얻은 가루입니다. 근데 이러한 가루들은요, 우리가 용액으로 시중에 나오기도 해요. 자, 이 원료에 대하여 기능성 시험을 실시할 때는 티로시나제 억제율 자체가 48.5에서 84.1%입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티로시나제가 갈로라에서 시험 문제에 한번 나왔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네요. 자, 아스코빌 글루코사이드는 백색의 미양색의 가루 또는 결정성 가루에 해당이 됩니다. 아까 제가 보라고 했던 기준 및 시험 방법에 나오는 것들을 제가 일부를 여기 제가 추려서 한번 정리를 해본 거예요. 자, 에틸 아스코빌 에텔 같은 경우는 백색의 엷은 항색 결정 또는 결정성 가루, 하얀색 가루 형태로 그냥 되어 있어요. 어떻든 둘 다 하얀색 가루 형태로 되어 있다. 그냥 이 정도로만 아시면 되고요. 여러분들 한번 읽어보라고 제가 이렇게 표시를 해놨습니다. 자, 아스코빌 되어 있으니까 우리가 비타민 C의 유도체에 해당이 되죠. 자, 이 1번 같은 경우에는요, 원료가 유용성이냐, 수용성이냐, 이런 거에 따라서 4단원하고 연결돼 가지고 우리가 그 고객 상담할 때, 처방할 때 진상 고객님이 오시면은요, 꼭 뭐 유용성 미백제를 사용해 주세요, 뭐 수용성 미백제를 사용해 주세요, 뭐 이딴 식으로 상담을 하기도 하기 때문에 사단원하고 연관되어서 시험 문제가 출제될 수도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주름 개선에 관련되어 있는 성분이 나와 있죠. 자, 여기서도 처장님이 아주 친절하게 허가를 쉽게 내주기 위해서 심사가 아닌 보고의 형태로 하기 위해서 자료 제출을 생략해 주려고 여기에 고시되어 있는 4가지 성분을 내가 시킨 만큼 요만큼만 딱 쓰면은 내가 자료 제출 생략해 줄게 라고 해놨어요. 그래서 지금 받는 우리가 미백제나 주름 개선제는요, 보면은 제형, 효능효과, 용법 용량, 함량 다 표시되어 있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안정성, 유효성 또는 기능을 입증하는 자료가 기한 이유가 다 생략이 지금 되고 있습니다. 자, 레티놀은 비타민 A에 해당이 되고요. 레티닌 팔미테이트 그리고 폴리에톡실레이티드 레티나마이드 같은 경우는 레티놀의 유도체에 해당이 되는데요. 이러한 성분들이 다 주름 개선제에 해당이 되고요. 그리고 아데노신이라는 성분이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데노신은 수용성에 해당이 되고요. 나머지는 다 지용성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주의 깊게 여러분들이 잘 외우셔야만 되겠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주름 개선에 아데노신을 많이 쓰는 이유가 수용성이라서 사용하기가 좀 편리하기 때문에 아데노신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험 문제에도 0.04%가 많이 나왔었죠. 어떻든 이거는 4가지 다 원료를 다 외우셔야 되고요. 이 함량도 모두 다 외우셔야지만 가능합니다. 자, 팁 부분은 혹시나 응용돼서 어렵게 출제는 되지 않을까 싶어서 제가 한번 적어봤는데 여러분들 머리가 터질 수도 있습니다. 자, 레티놀은 비타민 A라고 부르기도 하는데요. 얘는 우리가 당근에서 많이 추출하기 때문에 일단은 주황색이에요. 가루로 나올 수도 있고 점성이 있는 찐득찐득한 그런 형태로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용성 원료에 해당이 되고요. 우리가 IU라고 하면 우리가 비타민 성분들의 효능을 나타내는 단위에 해당되는데 비타민마다 이 효능 나타내는 단위가 다 틀려요. 자, 그래서 어떻든 계산을 해보면 레티놀은 2500 IU라고 했는데 제가 친절하게 그램으로 한번 바꿔봤어요. 그래서 뒤에다가
지금 보면 이 2500 IU는 0.75mg이고요. 0.00075g 정도 된다라고 그램으로 표시했을 때에 이렇게 제가 한번 바꿔봤고요. 레티닐 팔미테이트 같은 경우에는 0.02개 55g에 해당이 되고요. 자, 이렇게 제가 한번 적어봤습니다. 혹시나 시험 문제 나올까 싶어서 제가 적었는데 뭐 안 나오면 어쩔 수 없고요. 어떻든 2500 IU는 0.00075g에 해당이 됩니다. 요거 정도는 하나는 좀 알아두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함량이 지금 여기 나와 있는 IU 표기당 이걸 외우는 게 먼저 중요하겠죠. 지금 보면 IU per gram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램당 2500 IU가 함유되어 있어야 된다 이 뜻이에요. 레티닐 팔미테이트 같은 경우는 그램당 10,000 IU가 함유되어 있어야 된다라는 뜻이고요. 나머지는 지금 퍼센트로 지금 나와 있죠. 0.04%, 0.05, 0.2% 이런 식으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주의해서 봐주시기 바랍니다. per gram이라고 하면 그램당이라는 뜻에 해당이 돼요. 우리가 만약에 레티놀 크림을 내가 50g을 만들었는데 레티놀 총 함량이 몇 IU가 있어야 됩니까? 라고 하면 그램당 2500 IU니까 2500 곱하기 50을 해야지만 총 레티놀 함유되어 있는 IU가 나오겠죠. 그렇게 계산할 수가 있어야지만 됩니다. 그래서 주의해서 외우시기 바랍니다. 뭔 뜻인지 이해하셨나요? 자, 여기서부터 이제 모발에 관련된 탈염 탈색제가 나오면 이제 머리가 부서집니다. 우리가 3회차 시험하고 5회차 시험에서는 이 탈염 탈색제에 관련되어 있는 성분들이 요 주의사항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시험 문제에 좀 많이 출제가 되는 부분인데요. 우리가 이 지금 기능성 성분 중에서 가장 어렵고 가장 외워도 헷갈리는 부분이 바로 탈염 탈색제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포기하실 분들은 사실 가감히 포기하시고 이 부분을 보시면 안 되고요. 깬또가 답이겠죠. 나는 이것도 다 맞추고 표창장은 비록 못 받지만 나는 1000점을 받겠어. 이런 사람들은 꼼꼼하게 모두 다 보시는 것을 추천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에 보시면 제형이 고시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효능 효과도 고시되어 있고 자 용법 용량도 고시되어 있습니다. 자 보시면은 사용할 때 농도 상한에 대해서 나와 있죠. 퍼센트 요까지 1.5%까지 최대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농도다라는 뜻이에요. 우리가 이 연모제 여기에 지금 나와 있는 성분들도 우리가 고시되어 있는 성분들이 다 연모제를 사용할 때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농도에 지금 해당이 되는데요. 우리가 기준 및 시험 방법 자료를 보시면은요, 이 연모제도 기준 및 시험 방법이 제형과 관련돼서 고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근데 그 외에는 지금 여기 보면 다 고시되어 있죠, 그죠? 그래서 서류가 다 생략이 되지만 이 연모제에 관련된 것들은 기준 및 시험 방법의 자료는 반드시 제출을 하도록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염색제는 뭐라 그랬어요? 연모 효력 시험 자료를 꼭 제출해야 된다 그랬죠. 그래서 연모 효력 시험 자료는 제출을 한다라는 거, 그거는 반드시 기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연모 효력 시험 자료와 기준 및 시험 방법에 관한 자료는 꼭 제출을 한다. 자, 여기에 나오는 성분들은 여러분들이 평소에 잘 보지 않는 성분들에 해당이 되죠. 나는 머리가 천재야 이런 사람들은 옆에 최대 사용할 수 있는 농도를 여러분들이 외우시기 바랍니다. 근데 저는 추천하지 않아요. 네, 너무 어려워요. 자, 채모를 제거하는 기능을 가진 성분에 대해서도 지금 고시를 해놨죠. 제형과 효능 효과, 용법 용량 이렇게 지금 다 나와 있습니다. 자, 지금 여기에 보시면 딱 성분 한 가지만 나와 있죠. 치오글리콜산. 치오글리콜산이 우리가 채모를 제거하는 거는 보면 왁싱 제품도 있고요. 그거는 물리적으로 우리가 제거를 하는 거고 쥐어 뜯는 거죠, 틀을. 우리가 틀을 녹여서 하는 화학적인 방식이 바로 치오글리콜산을 사용한 방식입니다. 치오글리콜산을 사용했는 채모 제거 제품은 그냥 제모제라고 할게요. 간단하게. 그냥
제모제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기능성 허가를 받을 수가 있고요. 그냥 왁싱 제품은 기능성 허가는 아니고 일반 화장품에 해당이 됩니다. 어떻든 고시되어 있는 거는 치오글리콜산 80%짜리를 우리가 3에서 4%를 함유했는 경우에는 자료 제출을 생략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반드시 기억을 하셔야 되고요. pH 범위는 보시면 일반 화장품하고 틀리죠. 일반 화장품 7에서 9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거는 7에서 12.7 미만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2.7 미만인 경우에는 미만이면 12.7이 들어가나요? 안 들어가나요? 안 들어가죠? 12.7이 딱 되는 순간부터는 이거는 심사로 넘어갑니다. 심사로 넘어가기 때문에 12.7 미만으로 사용해야지만 보고서에 해당이 됩니다. 왜? 자료 제출에 생략돼서 네가 시킨 대로 했어요 이렇게 적어서 내는 게 보고서거든요. 이렇게 간단하게 허가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퍼센트 꼭 기억을 하셔야 되겠죠. 자, 치오글리콜산이라고 하기도 하고 치오글라이콜릭 애시드라고 하기도 하는데 똑똑해서 뭐 영어 스펠링으로 외우다가 스펠링 한자로 틀리면 쫙 꺼지니까 쓸데없는 짓 하지 마시고요. 한글로 외우시기 바랍니다. 자, 요 우리 치오글라이콜릭 애시드 같은 경우에는 제모제에도 사용되지만 우리가 파마약에도 사용되고요. 우리가 연모제에도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원료 자체는 사용 한도가 굉장히 다양한데요. 여기 시험 문제에 5회차에서 한번 나왔던가 그렇죠. 어떻든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친절하게 제가 한번 정리를 해봤어요. 자, 교재에 없는 분들은 보고 베끼시기 바랍니다. 자, 첫 번째 보시면 파마약에 사용했을 때 뭐 퍼머넌트 웨이브용 감 파마 꼬불꼬불 파마하는 약이고 헤어 스트레이트는 머리카락을 쫙 펴주는 거죠. 어떻든 파마약에는 11%, 그 다음에 가온 이욕식 헤어 스트레이트너 제품은 5%, 발열 이욕식 퍼머넌트 제품 파마약이죠. 19%, 제모 제품에는 5%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제모 제품에는 보면 아까 우리가 3에서 4.5라고 되어 있잖아요. 80%짜리가. 근데 4.5를 넘어서가 5%까지는 쓸 수 있다 되어 있죠. 원래 치오글리콜산은 최대 5%까지 쓸 수 있지만 이 경우에는 자료 생략이 안 되는 거죠. 자료 제출을 해야지만 되고 식약처장이 시켰는 3에서 4.5까지 쓰면은 자료 제출을 생략해준다 이 뜻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요게 4번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꼭 비교를 해서 외우시고요. 자, 연모제는 1%, 그 다음에 식건에는 두발용 제품의 2%. 자, 요렇게 사용할 수 있고 요 용도 외에는 피부 자극도가 굉장히 높기 때문에 사용 금지다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크림제의 경우에만 기준 및 시험 방법의 자료가 제출이 생략된다. 요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우리가 요 제모제의 기준 및 시험 방법에 관한 자료를 여러분들이 찾아보시면은요. 치오글리콜산 크림제만 딱 나와 있어요. 크림제만 우리가 이 치오글리콜산에 얼마만큼 들어있는지 시험하는 방법에 대해서 제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형태로 만들게 되면 우리가 자료 제출이 다 생략이 되는 거죠. 자, 여드름 제품은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은요, 인체 세정용 제품에만 해당이 되고, 우리가 뭐 스킨, 로션, 크림 이런 거는 해당이 안 돼요. 지금 제형에서 말하는 액제, 로션제, 크림제는 생긴 형태가 그렇다는 거지 무조건 씻어내는 제품에만 가능하다는 뜻이에요. 얼굴에 발라놓는 기초 화장품 이거 안 됩니다. 매우 중요해요. 사단원에 연계돼 가지고 이 제형이 뭐 바르는 로션이다, 크림이다, 뭐 이런 기초 화장품 종류로 나왔을 때 여러분들이 절대로 안 된다는 거 기억하셔야 돼요. 화장품에서는 씻어내는 제품만 여드름성, 기능성 화장품으로 허가를 내주고 있습니다. 어떻든 생긴 형태는 우리가 왜 폼클렌저 보면은요 크림 타입으로 되어 있는 것도 있고 우리가 포밍 형태로 나오는 것도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거기서 나오는 크림 타입으로 되는 폼클렌저 같은 거 씻어내잖아요. 그런 크림제 제형을 의미하는 겁니다. 자, 효능 효과는 여드름성 피부를 완화하는 데 도움을 준다라고 되어 있고요. 자, 용법 용량에서 보면 적당량을 취해가지고 사용하고 나서 바로 씻거라 이렇게 꼭 표시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어떻든 식약처장님이 자료 제출 생략해준다고 가르쳐준 제품하고 함량은요. 살리실릭 애시드를 0.5%만 쓰면 생략해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실제로 우리가 이 뒤로 넘어가면은요.
우리가 원료를 사용할 수 있는 최대 한도에 대해서 나오는데요. 이 살리실릭 애시드의 최대 한도 같은 경우는 우리가 몸을 씻어내는 즉 등드름 뭐 이런 종류에는 2%, 머리에 비듬 때문에 사용하는 경우는 3%의 사용 한도를 가지고 있는데 이렇게 2%, 3%지 맘대로 쓰려고 하면은 우리가 자료 제출 생략이 안 돼요. 근데 여기 시킨 대로 0.5%만 쓰면 자료 제출을 생략해 줄게 라는 뜻입니다. 이런 살리실릭 애시드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사용 한도가 시험 문제에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요. 뒤에서 나오는 걸 제가 땡겨서 또 팁에다가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지금은 자꾸 이렇게 막 땡겨가지고 내가 위에 네모칸에도 땡겨서 팁을 정리해놓고 밑에도 정리해놓고 이런 식으로 해놓으니까 여러분들이 머리가 아플 수가 있는데 두 번째 다시 외울 때 요 네모칸 팁은 외우셔도 괜찮습니다. 첫 번째는 지금 위에 살리실릭 애시드 0.5%일 때 자료실이 생략된다. 그냥 요것만 외우셔도 될 것 같아요. 자, 보존제로 사용했을 때는 0.5%까지 사용할 수가 있고요. 그 외에는 기능성에만 사용할 수가 있는데요. 인체 세정용은 2%, 그냥 등드름 제품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사용 후 씻어내는 도발용 제품에는 3%까지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어떻든 여기에서 말하는 2%, 3%는 뭐냐면 보존제로 사용하던 기능성 성분으로 사용하던 최대 사용할 수 있는 한도는 요렇다라는 뜻에 해당이 됩니다. 자, 사용 용도는 보존제 또는 기능성 성분으로 사용할 수 있다라는 뜻이고요. 그리고 영유아 어린이 제품에는 사용할 수 없지만 샴푸는 쓸 수 있습니다. 뭐 영유아가 어린이도 뭐 비듬은 많긴 한가 봅니다. 네, 쓸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 거 보니까 이 부분 되게 중요하겠죠? 씻어내는 제품이 아니고 샴푸만 제외를 시켰어요. 자, 그 다음에 탈모 제품에 대한 거, 기능성 화장품에 대해서 나왔는데요. 근데 이 탈모 증상에 관련된 것들은 식약처장님이 하다가 귀찮아가 더 이상 하기 싫었는지 함량을 고시하지 않고 성분만 고시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덱스판테놀, L멘톨, 비오틴, 징크피르치온, 징크피르치온액 50%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거 반드시 기억을 하셔야 되는 부분이에요. 그 외에도 살리실릭 애시드와 나이시나마이드가 있지만 우리가 실제로 지금 정식으로 고시되어 있는 성분은 아니고요. 위에 별표되어 있는 부분만 정식으로 고시되어 있는 성분이고요. 덱스판테놀을 뭐 디판테놀을 적거나 뭐 L멘톨을 그냥 멘톨만 적거나 이런 식으로 하면 시험 정답이 틀립니다. 예, 고시되어 있는 내용들을 그대로 적으라고 되어 있죠. L멘톨은 주관식으로 시험 문제 한번 출제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멘톨 이름만 적으면 안 돼요. 그래서 여기에 탈모 성분 5가지는 이름을 정확하게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멘톨이라는 게 있는데요. 멘톨과 L멘톨은 화학 기호는 똑같아 보이지만 생겼는 모양이 틀리는 이성질체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험 문제 나올 때는 뭐라고 나오느냐 하면은 우리 기능성 화장품을 기능성 성분으로 우리가 탈모에 고시되어 있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고시되어 있는 성분 이름 그대로 적으시오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L멘톨 이렇게 적어야지만 정답에 해당됩니다. 멘톨은 우리가 박하의 결정체이기 때문에 굉장히 시원하고요. 생긴 형태가 길쭉한 막대 형태로 생겼는데 소금 같기도 하고 그런 형태로 투명한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멘톨은 에탄올에는 굉장히 잘 녹고요. 물에는 녹지 않습니다. 어떻든 그러한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뭐 비누나 화장품 만드는 사람들 보면 향료나 에탄올 또는 뭐 에센셜 오일 이런 데다가 멘톨을 녹여서 많이들 사용을 하고 있죠. 자, 덱스판테놀, 비오틴, 징크피르치온 우리가 앞에서 다 한 번씩 했는 거죠, 그죠? 그리고 징크피르치온액 50% 요것도 있습니다. 주의해서 잘 보셔야 되겠죠. 시험 문제에 징크피르치온이라는 게 나왔었는데요. 보시면 우리가 이렇게 아연이 들어가 있는 게 징크옥사이드라는 자외선 차단제에서 하나 있었고요. 징크피르치온이라는 탈모 두피에 관련되어 있는 원료가 하나 더 있었습니다. 그래서 화학 기호 나오면 여러분들 막 짜증 나잖아요, 그죠? 근데 어떻든 요게 핵심이라서 요거 2개에 해당되는 건 2개밖에 없었는데 거기서 유추할 수 있었던 게 우리가 탈모에 관련되어 있는 제품으로 나왔었는데 잘한다고 하다가 산화아연 이렇게 적어가지고 틀린 사람들 되게 많았어요. 헷갈리지 않도록 하셔야 됩니다. 옥사이드, 산화철은 옥사이드라는 말이 붙잖아요. 그래서 징크 옥사이드 하면은 산화아연이라는 뜻인데요. 그거는 우리가 자외선 차단제나 백색제로 사용됐고요. 징크 피치온은 우리가 두피에 사용되는 원료에 해당이 됩니다.
자, 함량 기준 및 시험 방법이 고시된 기능성 화장품에 대해서 나오는데요. 어떻든 이러한 고시들은 보면은 보시면 코리안 펑셔널 코스메틱 코덱스라고 해서 요걸 줄여가 우리가 KFCC라고 해놓거든요. 그래서 KFCC의 기준 및 시험 방법에 관한 자료가 고시되어 있습니다. 식약처장님이 아주 친절하게 고시를 해놨죠. 그래서 우리가 심사가 아닌 우리가 보고로 기능성 화장품을 보고할 때 보면은 뭐 어떤 시험 방법으로 했는데 이러면은 KFCC 방법으로 하면서 이렇게 딱 표시를 해요. 네가 시킨 대로 나 했어 이 뜻입니다. 간단하게. 그래서 KFCC라는 말 요거 기억을 해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보시면 내가 친절하게 여기다가 딱 줄여놨는데요. 자, 고시사항에서 효능 효과를 나타내는 경우에는 자, 기한류가 생략이 됐었고요. 기준 및 시험 방법이 고시되면 당연히 요 기준 및 시험 방법의 자료가 생략이 됐었습니다. 앞에서 나왔는 구구절절히 제가 길게 설명했는 내용을 딱 요약해서 제가 아주 친절하게 여기다가 한번 적어봤어요. 자, 그 다음에 지금 요 2번은 뭐냐면 우리가 아까 볼 때 보면 기준 및 시험 방법에 관한 자료가 굉장히 많은 페이지가 여러분들이 법제처에서 찾아서 봐야 되는데요. 그거를 제가 간단하게 한 장짜리로 딱 묶어봤습니다. 보시면은요, 당나무 지금 기능성 미백에 관련된 거, 그 다음에 주름에 관련된 거 이렇게 고시되어 있죠. 그래서 당나무 추출물부터 시작해서 쭉 고시되어 있습니다. 원료가. 근데 고시되어 있는데 보면은 제형 고시가 되어 있어야지만 되는데요. 제형이 당나무 추출물은 원료만 고시되어 있고 제형이 고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제형 고시가 안 되어 있으면 내가 당나무 추출물 넣어갖고 토너도 만들고 싶고 로션도 만들고 싶은데 아이고 도대체 이 당나무가 얼만큼 들은지 시험을 뭐 어떻게 알아가는 거야. 모르죠, 그죠? 모르기 때문에 어떻게 실험을 했는지 내도록 되어 있어요. 그게 바로 기준 및 시험 방법에 관한 자료를 제출한다라는 뜻이에요. 그 자료에 보면 이러한 성분들이 들어간 것들은 로션제, 액제, 크림제, 침정 마스크에 대한 시험을 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싹 다 고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료 제출이 다 생략이 된다는 뜻이고 얘는 자료 제출이 생략이 안 되는 성분이죠. 매우 중요하죠. 자, 레티놀이 들어가 있는 경우는 보면 로션제, 크림제, 침정 마스크는 고시되어 있는데 보면 액제가 고시가 안 돼 있어요. 그래서 액제 고시 안 된 거 반드시 기억하시고요. 또 밑에 보면 레티닐 팔미테이트도 액제가 고시가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자료 제출을 해야 되는 경우 어떤 자료? 기준 및 시험 방법에 관한 자료를 제출해야지만 됩니다. 고시되어 있는 로션제, 크림제, 침정 마스크는 고시되어 있으니까 요걸 만들게 되면 기준 및 시험 방법 자료가 생략이 되는 거죠. 자, 아데노신 같은 경우에 보시면은요, 로션제, 액제, 크림제, 침정 마스크가 지금 다 고시되어 있기 때문에 일반 사람들이 아데노신제가 많이 쓴다고 제가 얘기를 했었죠, 그죠? 자, 폴리에톡실레이티드 레티나마이드 같은 경우에 이 유도체는 아무것도 제형이 고시되어 있지 않아요. 그래서 자료 제출이 생략이 안 되고요. 기준 및 시험 방법의 자료를 제출해야지만 됩니다. 자, 자외선에 관련된 거는 성분만 고시되어 있고 제형에 대한 고시가 없기 때문에 기준 및 시험 방법에 관한 자료는 무조건 다 제출을 해야지만 되는 상황이고요. 자, 그 외에도 탈모에 관련된 것도 고시가 안 돼 있기 때문에 모든 자료를 다 제출해야 되죠. 이거는 함량도 안 나와 있기 때문에 우리가 기한류도 생략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기한류부터 시작해서 기준 및 시험 방법에 관한 자료도 다 제출을 해야지만 됩니다. 근데 살리실릭 애시드 굉장히 중요한데요. 우리가 여드름에 관련돼 있는 씻어내는 제품으로 기능성 허가를 받고 싶은데 얘는 함량도 고시되어 있고 효능도 고시되어 있고 다 고시되어 있는데 우리가 제형에 대한 고시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유일하게 살리실릭 애시드 같은 경우는 기준 및 시험 방법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고요. 자, 채모에 관련된 거는 크림제만 나와 있고 내가 다른 제형으로 하려면 기준 및 시험 방법에 관한 자료를 제출해야지만 되고요. 그리고 염색제에 관련된 것들은 아무것도 제형 고시가 안 돼 있기 때문에 기준 및 시험 방법에 관한 자료를 다 내야 됩니다. 그래서 결론은 자외선과 자, 모발의 색상을 변화시키는 것 그리고 탈모에 관련된 요 세 가지는 기준 및 시험 방법에 관한 자료가 제형 고시가 전혀 되어 있지 않고요. 여드름도 제형 고시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기억을 하셔야 되는 부분이죠. 자, 요 부분은 뭐냐면 미백하고 주름을 짬뽕으로 섞어놨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지금 여기 주름에 보시면 다 아데노신으로 되어 있죠. 아데노신이 쓰기 편하기 때문에 다 아데노신으로 해놨고요. 자, 앞에 보시면 알부틴, 알파 비사보롤, 나이아신아마이드, 에틸
아스코빌 에텔, 유용성 감초 추출물, 아스코빌 글루코사이드라는 이러한 미백제를 가지고 사용을 했어요. 자, 이런 경우에 각각 보면 제용고시가요. 지금 얘는 제용고시가 지금 다 되어 있는데 지금 유용성 감초 추출물 들어갔는데 보면은 액제, 로션제, 크림제는 있는데 침정 마스크가 없죠, 그죠? 예, 침정 마스크가 빠져 있고, 그 다음에 아스코빌 글루코사이드 들어가 있는데 보면은 액제만 있고 나머지 로션제, 크림제, 침정 마스크 다 빠져 있습니다. 이 부분은 다 그 기준 미션 방법 자료 내야 되는 상황이고요. 자, 알부틴, 레티놀 같은 경우에는 크림제만 지금 나와 있고 나머지 액제, 로션제, 침정 마스크는 다 자료 제출을 해야지만 되는 그런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골치가 아프긴 한데요. 네, 시험 문제 중에서 하나가 나오니까 어쩔 수가 없습니다. 자, 기능성 화장품의 양도, 양수 및 변경, 즉 기능성 화장품 허가받아가지고 다른 집에 팔아먹은 거죠. 예, 요거는 아주 간단하게 최근에 바뀌었습니다. 자, 변경심사 의뢰서를 작성을 하고요. 신청을 해야 되니까 여기 신청서겠죠. 신청서를 작성하고 그 다음에 기능성 화장품 심사 결과 통지서를 첨부하고 그 다음에 양도, 양수 계약서를 첨부하면 됩니다. 우리가 처음 시작할 때 나왔던 내용을 한 번 더 제가 반복에 적어봤습니다. 왜냐하면 최근에 바뀌었는 법령이기 때문에 제가 한 번 더 적어봤어요. 자, 기능성 화장품의 기재 표시사항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자, 이 부분은 시험 문제 출제가 잘 되는 부분이고요. 기존에 또 출제 안 된 부분이 많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6, 7회차에 좀 출제가 좀 많이 되지 않겠나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 보시면은요, 제품 이름 자체를 기존의 동일한 명칭은 우리가 사용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기능성 화장품 등록할 때 보면 명칭을 반드시 검색을 해서 동일하지 않도록 해야 되고요. 수입 화장품 같은 경우는 명칭이 똑같잖아요, 그죠? 뭐 코코 샤넬 뭐 이렇게 만약에 수입한다고 하면 딱 정해져 있으니까 이런 경우는 공장은 똑같지만 수입하는 책판업자가 다르잖아요, 그죠? 그래서 책판업자명을 반드시 병기에서 표현해서 다르다라는 것을 나타내야지만 되고요. 자, 두 번째 보시면 기능성 화장품의 원료 성분 및 분량은 제재의 특성을 고려하여 각 성분마다 배양 목적, 성분명, 규격, 분량을 반드시 기재를 해야지만 되고요. 뭐 미백 때문에 쓴 건지 주름 개선 때문에 썼는지 뭐 알 수 없잖아요, 그죠? 그게 사용된 성분은 뭔지 뭐 이러한 것들을 얼만큼 썼는지 이런 것들을 다 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용 한도가 지정되어 있지 않는 착색제, 착향제, 현탁제, 유화제, 용해 보조제, 안정제, 등장제, pH 조절제, 점도 조절제, 용제 등의 경우에는 그냥 적정한 양으로 기재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착색제 중 착색제가 뭐예요? 색소죠, 색소. 자, 식품의약품 안전처장이 지정했는 색소 같은 경우에는요, 식약 처장 지정 색소 요렇게 기재할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 보면 항색 4호는 제외된다라고 되어 있죠. 자, 3번이 매우 중요한데요. 자, 원료 및 분량을 표시할 때는요, 우리가 밀리리터나 그램으로 표시할 수가 있는데 100ml 중 그리고 100g 중 이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분사제 같은 경우에는요 100g 중 이렇게 표시를 해야지만 됩니다. 자, 원료의 성분명과 그 규격은 다음 각 호에 적합해야 되는데요. 원료의 성분명을 적을 때는 자기 맘대로 적는 일상생활에 사용되는 그런 용어는 사용할 수가 없고요. 국제 화장품 원료집에 보시면은요, 그 국제 명칭이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국제 화장품 원료 명칭은 INCI라고 우리가 표현하는데요. 요 INCI 반드시 기억을 하시고요. 요 INCI 명칭을 사용하던 아니면 한국에서 지정되어 있는 표준화 명칭을 쓰던 이런 형태로 한글로 표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전성분 쓸 때도 그런 식으로 쓰도록 되어 있죠. 자, 그 다음에 보시면 효능 효과를 나타내게 하는 성분에 대한 근거 자료를 첨부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이때 보면은 우리가 그 규격의 우리가 기준 및 시험 방법이 고시되어 있는 그러한 규격의 원료인 경우에는 그 규격으로 그대로 하면 되는 거고요. 만약에 그게 고시되어 있지 않는 그런 것들이라면 별첨으로 해서 첨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별첨 규격 또는 줄여서 별규 이런 식으로 기재를 하고 별도로 첨부를 해서 근거 자료를 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효능 효과를 나타내는 성분 이외의 성분들 같은 경우에는 표시하는 방법은요. 자, INCI 명칭으로 화장품 색소 종류와 기존 및 시험 방법에서 정하는 원료인 경우에는 자, 화장품 색소 고시로 표시를 하고요. 그 외의 색소들 같은 경우에는 별첨 규격 또는 줄여서 별규 이런 식으로 적고 문서를 첨부해서 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형은 로션제, 액제, 크림제, 침정 마스크, 겔, 에어로졸, 분말 이러한 다양한 제형으로 표시를 할 수가 있고요. 요즘은 뭐 새로운 것들이 되게 많이 나오다 보니까 접착 시트가 붙어 있고 뭐 이런 것들도 되게 많더라고요 보니까. 예, 그러한 새로운 제형들 같은 경우에는 제형을 간결하게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자, 6번 보시면 자외선으로부터 피부를 보호하는 데 도움을 주는 제품, 자외선 차단제 관련된 것들이죠. 자, 이러한 것들은 우리가 SPF나 PA를 표시할 때에 지금 아래의 근거에 맞춰서 한다. 6번은 시험 문제 응용으로 굉장히 많이 출제가 되고 있고요. 우리가 5회 시험에서도 출제가 됐었는데 앞으로도 저는 출제가 많이 될 것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자, SPF 같은 경우에는 평균가, 자, 소수점 이하는 반드시 절사하라고 되어 있죠. 예, 절사를 하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20% 이하의 범위 내를 나타내고요. 그리고 정수로 나타낸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SPF 평균값이 23일 경우에는요. 우리가 23에 대한 마이너스 20%를 계산을 하게 되면은 자, 23에 대한 20%면 4.6인가요? 자, 4.6을 빼면 19. 얼마인가요? 4인가요? 그래서 소수점 이하 4를 버려버리고요. 그래서 19에서 23에 이렇게 범위 종수로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SPF 50 이상일 경우는 그냥 SPF 50 플러스로만 나타낸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매우 중요해요. 응용돼서 시험 문제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요거는 문제풀이를 하거나 생방송 때 우리가 한번 연습해 보도록 하고요. 여러분들이 기출문제집에서도 한번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자외선 A 차단 등급은 측정 결과에 근거하여서 자외선 차단 효과 측정 방법 및 기준에 따라서 표시하도록 되어 있고요. 내수성과 지속 내수성은 측정 결과에 근거하여서 내수성비 실내 구간이 50% 이상일 때는 내수성 또는 지속 내수성으로 표시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50% 이상이라는 거 반드시 기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시험 문제 출제가 안 됐기 때문에 출제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7번에는 용법 용량은 정확하게 기재 표시를 해야지만 되고요. 자, 주의사항을 표시할 때는 우리가 법령에 나와 있는 주의사항을 그대로 표시를 해야 되고요. 그 외에도 추가로 내가 주의사항을 표시해야 되는 경우에는 근거자료를 첨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9번에 보시면은요. 기준 및 시험 방법에 관한 자료는 기준 및 시험 방법 작성 요령에 맞도록 적합하도록 작성하도록 되어 있고요. 자, 10번 굉장히 중요하죠. 기능성 화장품 중에서 탈모에 관련된 거, 여드름, 피부 장벽, 튼살에 관련된 기능성 화장품의 경우에는 질병의 예방 및 치료를 위한 의약품이 아님이라는 문구를 기능성 화장품이라고 표시했는 글씨 바로 밑에다가 반드시 적도록 되어 있고요. 그 사이즈는 기능성 화장품이라고 적어놓은 요 글씨보다 동일하거나 또는 더 크게 작성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매우 중요합니다. 예방 및 치료, 의약품 이런 부분이 갈로로 시험 문제에 한번 출제된 경우가 있는데요. 이러한 문구를 적는 기능성 화장품의 종류에 대해서도 오지선다로 나올 수도 있겠고 또는 보기에서 찾아서 적으라고 이런 식으로 나올 수도 있겠죠. 그래서 10번도 응용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주의해서 외워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기능성 화장품은 우리가 요렇게 요런 디자인으로 표시를 할 수가 있죠. 그냥 글씨로 기능성 화장품이라고 적어도 되지만 요렇게 기능성 화장품 이렇게 동그란 모양으로 적어도 되고요. 사이즈는 자기 마음대로 그냥 조절해 하셔도 되겠습니다. 각인을 하셔도 되고요. 상관이 없습니다. 어떻든 기능성 화장품 로고는 허가를 받아야지만 사용을 하실 수가 있어요. 자, 우리가 지금까지 기능성 화장품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매해 시험 문제 때마다 기능성 화장품은 굉장히 많이 출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뒤에 나오는 연습 문제도 풀어보시고요. 그리고 700제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외웠는 걸 얼만큼 많이 외웠는지, 내가 또 모자라는 부분이 무엇인지 체크를 할 수 있도록 연습하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무조건 기출문제만 본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고요. 응용돼서 많이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여기 앞에 부분에서 못 외우시면 4단원 가서 응용을 하게 되면 굉장히 곤란한 경우가 많습니다. 2단원은 4단원과 엎어가지고 합해져서 짬뽕으로 출제가 굉장히 많이 되고 있죠. 그래서 기능성 화장품은 외울 게 많다고 하지만 실제적으로 4단원까지 다 외웠을 때 사실 2단원에 해당되는 내용들은 굉장히 응용을 그렇게 막 너무 심각하게 나오지는 않고 굉장히 길게 출제되지도 않기 때문에 단순 암기식으로도 외울 수가 있습니다. 응용된 부분은 조금만 한 두세 문제만 풀어봐도 여러분들이 알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요. 반드시 문제를 풀어보는 것을 추천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너무 고생 많으셨어요.